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뭐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내용인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업무 도중 쓰러져 입원한 직원을 어젯밤 병문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며 직원을 걱정하고 격려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적의 인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분의 좀 업무를 보니까 인사검증 업무예요. 지금 일이 한참 많을 때입니다. 제일 많을 때죠. 예. 아마 임기 5년 중에 가장 이 업무가 많을 시기인데 특히나 아까 그 강윤수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수위가 없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수위가 보통 있으면 인수위 때 뭔가 행정관급, 뭐 비서관급, 수석급 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 기간에 거쳐서 뭔가 이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조직이 같이 출범할 수 있는, 같이 갖춰진 상태로 출범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검증을 하는 쪽에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될 수밖에 없고 초기에만 좀 이럴 겁니다. 그럼 사실 지금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나가서 지금 일을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다 무급으로 일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임명돼야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월급이 나오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빠르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밤을 가면서 뭔가 초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무리한 상황까지 온 것 같는데 건강 관리하면서 해야죠. 그쵸. 국정 예. 운영을 빨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이렇게 좀 빠르게 지금 그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당장 주말에 G7 정상회의 출발해야죠. 검증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이 또 좀 많습니까?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공이라고 하죠. 어공. 어쩌다 예, 공무원? 뭐 이런 걸 어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대통령실에서 보면 취임하기 하루 전날 모든 우리 정치권에서 가신 분들,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들은 다 일단 뭐 사직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직업 공무원들 보면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라고 보이고, 예. 다만 저는 방금 뜬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 메시지 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뭐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을 지금 올리는 부분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고 굉장히 뭐 힘든 여건이지만 일하는 정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이 있고요. 또 보면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은 4.5일제 일을 하자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예. 정작 본인이 데리고 있는 참모진 그룹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런 것들을 과연 저 SNS에 우리 직원이 쓰러졌다 이거를 올리는 거는 사실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일하는 정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미지 속에서 굉장히 이거는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갔을 때 보면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하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색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부분이 인사검증에 대한 부분이라면 올해 전임 정부에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바로 해체하는 바람에 사실 인사검증 업무가 지금 전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인사검증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지금 채워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검증에 어떤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소홀해질 수도 있고 저렇게 오히려 업무 과부하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임 정부이긴 하지만 인사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예. 어공이 아니고 직업 공무원들로 완전히 위주로 구성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최고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직업 공무원들을 과연 전임 정부에서 일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해산을 시켜버리고 배척하는 부분이 과연 뭐 이재명 정부 처음에 출발할 때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임 정부에서 이랬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고 인사검증 업무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받을 부분이었으면
그대로 일단 유지하면서 아마 새로운 우리 그 인력을 충원했다면 저렇게 쓰러지는 경우까지는 없었을 텐데 예. 아마 전임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배척하고 또 인사검증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업무 과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지만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우리 직업 공무원 그룹들 뭐 늘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뭐 조언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뭔가 민정수석실을 그냥 바로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관리를 법무부 말씀하신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관리단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법무부는 인사검증 관리단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걸 예. 국정감사에서 사실 검증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안을 내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지금까지 한 거를 내라. 근데 법무부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 펑크가 나느냐라는 것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거쳤는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관리를 제대로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뭐 그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은 국회에서 검증을 받고 개선 요구를 받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거쳤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마다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 이어받아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돼서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은 그 숱한 인사청문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능력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보좌진들이 투입이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행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초반이고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그렇겠죠. 걸린 것이지 예. 시스템적인 문제 이어받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뭐 앞으로 장관들 뭐 주요 기관장들의 청문회도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그 부분이 한번 다시 보면 되겠죠. 또 하나 성추행 부장 주변에서 이재명 당시 뭐 대표나 볼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지금 같이 일했던 분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홍정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모든 거를 다 확인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성추행 부장이 봤을 때는 어때요? 워커홀릭이라는 소문은 쫙 나 있고요. 예. 그리고 워커홀릭에다가 디테일을 다 챙기신다라고. 디테일? 사실 어제였죠. 그 한국거래소 예. 가서 그 실무급 과정 그 대화를 할 때 그 실무진이 오히려 더 디테일해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예. 구체적으로 나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후보 시절에도 어디 가서 전 그 청년들 만났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예. 청년들이 뭐가 요구하니까 정치권에 요구할 거면 디테일하게 요구해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그냥 청년들의 삶을 좋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이거 뭐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업무 파악을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하실 때 매우 디테일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면 조금 믿고 맡기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너무 직장 상사가 다 세세하게 다 지시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초반에는 좀 그런 것들을 아마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하시겠지만 점차 이제 시스템에 의해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믿고 맡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요. 북한도요. 남쪽을 향해서 들었던 대남 방송도 어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어떤 대남 방송인지 또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여기 오고 있거든.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아니 그런 제가 사실 대남 방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들어보면은 저건 방송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저게 만약에 주민들이 저거를 밤낮 없이 무슨 소음 같은 거를 듣는다면 정상적인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게 뭐 저도 들어보니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데 저게 아마 거의 견디기 힘든 소음이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우리 뭐 대북 방송이든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보는 대남 방송이든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리는 소음이었는데 특히 밤이 되면
북한에서 내려온 대남 방송이 귀신이 곡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막 보니까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막 울음소리 같은 게 섞여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소음이 시달렸는데 아마 지난 정부에서는 보면 어쨌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오물투척 분선도 있었고 우리도 또 대북 전단 살포하고 여러 가지 아마 대립 속에서 예. 아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소음 공포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아마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것이 그나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너무나 힘든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중단을 했는데 아마 북한 당국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대남 방송에 대해서 중단하는 그런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예. 뭐 대응책이 나와서 저는 뭐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뭐 환호하고 좋아하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그 이유를 올린 걸 보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텍스트로만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고 뭐 이 정도까지나 했네 하루 종일 저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금방 이 대남 방송이 멈출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쉬웠던 건가? 왜 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이걸 못 해줬던 거지? 물론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오물풍선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절대 그런 일을 앞으로 할 수 없도록 저희도 뭔가 북한에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몇 날 며칠을 계속 밤을 새면서 못 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뭔가 고립시키고 이런 전략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적 그 마인드 속에서도 늘 우선시해야 되는 건 국민이 돼야 됩니다. 예. 국민이 힘들어하고 국민이 괴로워했으면은 일단 그 전략을 후퇴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수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북한과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야 된다, 긴장을 고조시켜야 된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 국민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 민주당 정부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이 초반에 이 대북 확성기 중단 그리고 대남 확성기 중단 이 모습으로 저희는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소음 방송이 어제 늦은 밤에는 일부에서 들리긴 했는데 오늘은 청취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참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뭐 오후에 이게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부분을 김 교수님,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이 어떻게 보면 화답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 앞으로로 계속 봐야 되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시그널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보면 외교 라인이 조금 틀려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외교 안보 라인이 보면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장관을 이번에 국정원장을 내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지금 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복귀할 거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과거에 보면 이 두 분을 아마 서게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이어져 왔던 어떤 대북 햇볕 정책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개방이라든가 좀 남북 화해의 어떤 그런 창구를 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2023년 이후로 그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이제는 남과 북은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한의 모든 연락 채널이 끊어졌는데 아마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하게 된다면 국정원들이 보통 보면 민주당에서 국정원들은 어떤 북한과의 어떤 물밑 교섭이라든가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해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종석 국정원장 예정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북한과의 어떤 이런 물밑 교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어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한 3차례 정도 정상회담도 했고 또 직접 우리 한반도 오셔가지고 이제 뭐 판문점도 같이 거기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한을 어떻게 형태로든지 조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 개선을 좀 잘해서 본인이 꿈꾸는 뭐 노벨 평화상 얘기도 있고 또 그렇다면 북미 수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빨리 나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굉장히 화해 모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런 나름대로 인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북한에 성안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오늘 이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 이런 정책은 좀 어떨까요? 방송인 박명수 씨가 좀 얘기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는 진짜 한 1,000만 명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1,000만 명. 1,000만 예, 명이요? 우리나라 탈모인이 1,000만이에요. 1,000만. 이거 빨리 좀 해결 좀 하세요. 예, 아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아니 왜냐면 온 국민의 1,000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1,000만 명이 고민하고 있잖아. 많이- 이거 해결해 주면 난리 난다니까 진짜. 그렇죠. 다른 거 걱정이 아니라.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필요한 게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뭐 박명수 씨 얘기입니다. 얘기로는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정책적인 효용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지난 이 20대 대선, 2022년 대선 때 탈모약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는? 그리고 저도 사실 탈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복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약은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머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빠지는 걸 늦추고 방지하는 최대한 그렇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 아마 방송인 박명수 씨가 얘기한 거는 좀 탈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리가 날 수 있는 뭔가 기술 개발 이쪽에 좀 국가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약은 가격이 저도 꽤 오래 복용을 했는데 수년 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탈모약을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빠져버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이런 쪽에 뭔가 아직 해법이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특히나 탈모는 남성분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예. 그것을 제 주변에도 탈모약 복용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제 주변 나이대가 이제 막 또 막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말 이것과 관련된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 예산을 여기에 막 엄청나게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예. 이러한 사소한 정책들, 소소한 정책들에도 뭔가 정부가 국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디테일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경 쓰고 뭐 일상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방송인 박명수 씨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탈모에 대한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탈모약을 그때 지난 대선 때 보면 그 건강보험으로 이제 우리 보험화 해달라, 급여화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탈모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굉장히 좀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고 또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박명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0만까지는 아니고요. 뭐 지금 보니까 건강 이게 미용이냐 뭐 질환이냐 이 사이에 있는 게 보니까 한 30-40만 명 정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리 잠재적인 우리 탈모 뭐 인구가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쉽게 좀 적용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여드름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 때 가장 힘들어하는 여드름. 그리고 거기도 형평성 문제가 있군요. 중장년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생기는데 그럼 주름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탈모가 시작되면 그다음 여드름, 그다음 중장년들은 그러면 뭐 주름 제거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도저히 이거 견뎌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조금 탈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2030 세대가 특히 굉장히 대상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20대, 30대 분들에서 생각보다 탈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벌써 때문에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미용이라는 부분보다는 질환이라는 부분으로 좀 인정을 해서 어떻게 조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가에서도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공약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저 때 굉장히 반응 좋았죠. 엄청 좋았죠. 주변에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래 그 원조약과 이제 전문적으로 카피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른바 카피약이라고 하죠. 예, 그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 아까 치료 정도까지 하는 인구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만 예. 예상되고 뭔가 지금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몇백만 더 많을 것 수준이 같아요. 훨씬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탈모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예방적 차원에서 이거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험 적용의 부분 아마도 이 예산적 부분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단계적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박명수 씨가 좀 이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단 남성에게만 또 해당되는 그렇죠. 문제는 최근 아니라고 합니다.